군대 문제. 불문학자 김봉구 선생이 세상을 뜨기 전에 쓴,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긴 투병 생활을 하기 전에 쓴, 그러니까 1960년대 말에 쓴 한국의 대학생들이라는 수필이 있다. 그 시절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은 편에 속하는 대학생들까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 실정을 조목조목 들추어내는 이 글은 선생의 열정적인 문체와 현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시선이 어울려 이상한 시정을 자아냈다. 소를 팔아 대학에 들어와서도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 서울 생활이 어려워도 고향의 가족을 생각하면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야 한다. 책과 현실의 괴리는 큰데 현명한 말을 해주는 스승은 없다. 이런 내용들을 줄줄이 열거하고 나서 선생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아, 그리고 군대에 가야 한다. 내가 40년도 넘게 이 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 그리고 군대에 가야 할 사람으로 감동이 컸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던 공부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었다. 군대를 마친 선배들의 모험담을 나는 너무 많이 들었다. 그 시절 군대의 폭압적인 질서와 열악한 복무 환경도 두려웠지만 폐쇄된 조직 내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온갖 비리가 나를 더욱 떨게 했다. 나는 무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현역 복무를 마쳤지만 정말로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내 건의를 묵살한 상급자의 실수로 내가 일주일간 영창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은 작은 일화일 뿐이고 정작 크게 입은 상처는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종류에 속한다. 전역 후에 재양군인회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나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내 의사와 전혀 다른 정치적 성명을 발표할 때 내가 느낀 모욕감도 그 고통의 연장이었다. 그런 중에도 심신이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도 빠짐없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생각이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그 생각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고통으로, 그래서 견딜만한 고통으로 바꿔준다. 세상도 군대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군대 문제는 여전히 젊은이들을 괴롭힌다. 대학에 입학한 남학생들이 한두 해를 방황 속에 허송하다가 복학생 아저씨가 되고 나서야 공부에 전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군대 생활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군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우리에게서 군대 문제는 많은 모순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기는 쉽지 않다. 우선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 이데올로기도 있지만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이라는 생각도 군대 문제를 의제로 내걸 수 있는 길을 막는다. 방위산업체 근무자나 이공계 대학원생들, 특별히 국위를 선양한 젊은 인재들에게 군 입대를 면제해주는 정책도 사실상 의제화의 길을 막는다. 그러나 실은 누구나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억눌렸던 의제는 가짜 의제가 되어 폭발한다. 최근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에 반해서 군대에 입대하기보다는 차라리 감옥행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나타났다. 내가 그들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자주 원한 폭발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가짜 의제를 마침내 진짜 의제로 바꿔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30만 원으로 사는 사람. 한국시와 외국시를 함께 읽는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다. 시만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조금 생각해 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많지는 않지만 있다. 다시 묻는다. 얼마를 버는가? 질문이 얄궂다고 대답을 피할 수는 없다. 시인마다 다르다. 어떤 시인은 시도 쓰고 길지 않은 산문도 써서 한 달에 평균 30만 원을 벌고 그것으로 생활한다. 학생들은 무슨 농담이 그러냐는 얼굴로 나를 쳐다본다. 나는 사실을 말한 것이지 농담을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대답은 사실을 다 말한 것도 정확하게 말한 것도 아니다. 그 시인이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야 했다. 그는 구차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친구가 많으며 그와 친분이 있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시인들이 쓰는 시의 주제는 각기 다르고 쓰는 기술도 다르지만 그들이 시의 길에 들어섰던 계기나 방식은 거의 같다. 한 젊은이가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 시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재능이 매우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막연하게 느낀 이 재능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그가 이제까지 이루려 했던 일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 순결한 그 젊은이는 자기가 꿈꾸어온 좋은 삶도 그 가치를 저버리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그 재능은 일종의 의무가 된다. 그는 떨면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한다. 서정주가 그렇게 시인이 되었고 김수영이 그렇게 시인이 되었다. 젊은 시인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일시에 밝게 비춰줄 한 광채의 존재를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서 보았으며 자신이 그 빛을 본 첫 번째 사람이 아니란 것도 배워서 안다. 그래서 그는 착하고 진실한 삶이 저기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날마다 묻게 된다. 어쩌면 그가 쓰는 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른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말을 골라 이리저리 조합했을지도 모른다. 제가 무엇을 썼는지 자기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제목을 붙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진지할 것이 없어 보이는 말장난을 할 때조차도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는다. 그는 자기 자신도 누구도 속인 것이 아니다. 그는 벌써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보았기에 그가 쓰는 말들이 그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늘 새롭게 관계를 맺기에 그의 시는 이 모욕 속에서, 이 비루함 속에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려는 사람들을 다시 고쳐 생각하게 한다. 인간이 수수천년 사용해온 말 속에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고통과 슬픔이 그리고 희망이 들어있다. 제가 쓰는 말을 통해 그 길고 깊은 어둠 속에서 그친 적이 없이 빛났던 그리고 지금도 빛나는 작은 불빛들을 저 광채의 세계와 연결하려는 또한 그 세계가 드문드문이라도 한 뼘씩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던 시인에게 30만 원과 300만 원의 차이 같은 것은 없다. 그의 용기는 당신이 한순간이라도 꿈꾸었던 세계가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용기이다. 어떤 파라코라도 그 용기를 욕되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나는 무슨 시인론을 펼치려던 것이 아니었다. 우리 예술위원회가 한국작가회의에 주어야 할 지원금을 붙들고 앉아서 어떤 모욕적인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한다기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벌 받는다. 도장 찍으라고 한 사람이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벌 받는다.